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어제는 일본 증시도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만도 그랬고 호주 증시도 그랬고 중국 쪽의 상황도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만 급락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요즘 소외를 많이 받고 있구나.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러지가 않았는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이 급변하면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아직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심리도 그렇지만 정확히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분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고 3분기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좀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하반기에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 거기에 좀 답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지금 1시간 정도 시간 지났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민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1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하락하며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점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락에서 다시 양전이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 0.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37%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에서의 낙폭이 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1.17%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방산주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원전주 단 안에서도 굉장히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4% 넘게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주 단에서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 불공정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러한 소식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오늘 원전주들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4% 넘게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선주 단 안에서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0.18%가량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1.68%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0.68%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STX 엔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단으로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조선은 그래도 7%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조선주 안에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방산 원전주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은행주 단 안에서도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0.19%가량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0.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0.72%가량 소폭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0.46%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아가 1% 넘게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폭이지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래프톤이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7% 넘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에스파라든지 부가티 같은 대형 IP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3분기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7% 넘게 상승 탄력 붙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 나온 APR도 오늘 2%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S증권에서 3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전망 내놓게 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HMM은 2.64%가량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글로빌스는 1.87%가량 오르면서 이
유통주 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혼조세 흐름 양상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1.37%가량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페트론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2.69%가량 오르는 가운데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이 1.46%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0.18%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쉬어가지만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의 소폭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이 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단 안에서 원익 IPS가 3.4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 단 그리고 이 엔터주 단으로 좋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5.76%가량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0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엔터주 단 안에서도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약 4%가량 올라주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1.64%가량 상승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2.76%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단 안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러도 8%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단 안에서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 쪽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파란불 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0.15%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3,172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1%가량 하락하면서 79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 지수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00억가량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만이 현재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는데 개인이 1,300억가량 담아내고 있고 기관이 170억 소폭이지만 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현재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고요. 개인도 400억가량 코스닥 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300억 넘게 코스닥을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장 초반에는 1%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 0.2%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지수가 출렁거리는 것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동안 건조했던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래도 힘을 내면서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싱크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은 좀 하락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원전, 방산 이런 업종이 오늘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주항공도 방산 쪽에 조금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원전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원전, 우리나라가 체코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이런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한 협상을 했다, 불리한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전기술이라든지 원전주들이 오늘 조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조선주도 오늘은 좀 조선 기자재가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조선주가 잘 버텨왔고 주가도 잘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한 여러 가지 수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푸틴 대통령과 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방산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조방원이 함께 동반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증권주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언제 결정 지을 건가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건지 아직 뭐 답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남북경협주도 뭐 최근에 좀 올라오는가 싶었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됐고요. 미국에서 지금 인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10% 정도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개장하기 전에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텔을 살리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은 사인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사인인지 계속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뭐 게임주가 오늘 좀 올라갑니다. 게임주가 이제 게임스컴이라고 해서 최대 게임 행사가 열리잖아요. 이러면서 게임스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엔터나 콘텐츠도 오늘 좀 올라갑니다. 엔터나 콘텐츠, 중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나 드라마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컨텐츠주들, 웹툰 관련주들, 엔터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장 초반인데 굉장히 빠르게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방원이 흔들립니다. 조선방산 원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선주는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조금 쉬어가고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조선주 대형주들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역시 주가가 조금 쉬어가면서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은 방산이 문제인데 자, 방산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되면 방산주가 그동안 올라왔던 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푸틴, 젤렌스키 3자 회담,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3자 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면의 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일단은 정상회담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2월처럼 파국을 맞진 않았고요. 분위기 좋았답니다. 이러면서 잘 의견들이 조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독일 총리나 뭐 프랑스 대통령이나 그리고 영국의 총리, 뭐 유럽의 정상들이 한꺼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자 회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젤렌스키와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뭐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도 역시 뭐 젤렌스키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3자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꺼이 젤렌스키 대통령 만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독일 총리가 언급을 보도를 통해서 언론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3자 회담 열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는 멈추게 되겠다라는 심리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이 방산주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방산주들은 계속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심리는 셀입니다. 방산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전주, 그다음에 원전주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관련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은 시장에서 의문점, 물음표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이런 약간의 불리한 합의문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면서 원전주들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조방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을 좀 모아봤는데 파란색 일색입니다. 일단 태웅은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에 예를 들어서 조선, 원전, 풍력 쪽에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5% 넘게 가장 이제 하락률이 좀 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8,000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엔진 3거래일 만에 조정, 오늘 1%대 하락하고 있고요. 방산 테마도 1에서 2%, 특히 이제 현대, 롯데민, 하나시스템 늘리고 있는데 방산 얘기는 주가 고평가에 대한 우려, 투자 심리 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빅5 같은 경우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에 벌어들인 실적의 80%를 웃돌았다라는 흐름도 언급되고 향후 수출액 그리고 수주 전망 긍정적이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눌리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서 이슈로 언급해드렸듯이 체코 원전 수출 계약할 때 상당히적으로 이제 불리한 아쉬운 계약을 했다라는 일부 분석 때문에 오늘 4% 이상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재 주가는 62,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덧 이제 투자 심리 극복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일단 오늘은 파란색 일색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태양광 관련 주들은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왜냐? 미국의 국세청의 OBBBA법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공개가 됐는데 이 세부 규정을 보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겠다,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도 태양광 종목들이 좋았죠. 오늘도 역시 하나솔루션, 모시아이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부 규정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이 태양광 관련된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공장을 미국에 건립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시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한데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26년 7월 4일 이후에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미국에 진출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규정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2026년 7월 4일 이전에 건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2026년 7월 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기한이 조금 더 늘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공장을 짓게 되고 여기에서 전력 생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시켜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기한이 조금 더 늘어났다. 다행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2026년 7월 4일 이전에 기초공사만 해두면 어쨌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국내 업체들은 미국 태양광 보조금 규제 감내할 만하다라고 판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솔루션 지금 역시 뭐 LCI 홀딩스 모두 다 미국에다가 태양광 셀 판매하기 위한 현지 공장 생산하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4거래 연속 상승하거든요. 오늘 2%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1,000원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 태양광 쪽에 정책이 받쳐주면 국내에도 일부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제 대비 650원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태양광 셀 이런 부분으로 미국 발전업체에 뭔가 팔기 위해 그쪽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미국 정책에 따른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하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쪽은 이제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데 텍사스주에 있죠. 2.7% 그리고 향후 증설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9,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성 ENC는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한 34억 원 정도 나타났고 장기적인 성장 추진 동력 얻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꾸준히 들고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클린 쪽,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모멘텀 챙기겠다라는 의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1,6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대성 파인테 이 태양광 설비 쪽 제조업체이잖아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양광 관련주 미국 시장 일부 덕을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콘텐츠주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콘텐츠주가 정말 수년간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안 좋은 모멘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지가 않았고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콘텐츠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콘텐츠에 투자하고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방송하는 중에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 전해드렸는데 그런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는 중국 쪽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국가 광파 전시 총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통위 같은 데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세미나,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 중국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여기에 구체적인 우리와 연관되는 것은 해외 드라마 쿼터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좋은 콘텐츠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중국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우리나라 콘텐츠나 일본 콘텐츠도 오케이다라고 중국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국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서 수입 쿼터, 뭐 리메이크 제한 철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해서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IP를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중국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정부의 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이 모처럼 만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콘텐츠의 시간이 정말 올까? 우리나라 정부의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콘텐츠주들 주가 흐름 오늘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덩치 큰 기업부터 볼게요. CJ ENM인데 2분기에 2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기업에서는 웰메이드, 콘텐츠 이런 부분이 성장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미국 쪽에서 잘 됐나 보죠. CJ ENM 7.5% 오늘 반응하면서 77,200원 선에서 보이고 있고 사실 CJ ENM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TV나 OTT 관련해서 방영 회차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찍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이켜보면 눈물의 여왕이 흥행을 했었는데 그 높은 기저 효과에 또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고 오늘은 CJ ENM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잘 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11% 거의 12%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24% 넘는 급등세로 장 출발한 이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드라마 외길 40년을 갔던 곳인데 외주 제작사입니다. 드라마를 외주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곳인데 40년간 이어져 온 그런 부분이고요. 향후 그동안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털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모멘텀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아주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엔터 관련 기업으로 아센디오가 있는데 상한가 이미 갔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사업 구조조정도 있었고 K 콘텐츠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 강세 흐름이 연이어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들 받아가면서 3,980원 기록을 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흥국증권이었고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제시했고 매수 리포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 어렵고 다른 쪽에서 좀 유튜브나 틱톡에서 잘하다 보니까 광고 수주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으면서 향후 이제 앞으로 가면 라인업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해달라라는 얘기 나타났습니다. 오늘 3% 상승하면서 23,150원인데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강하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잘 묻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불기등을 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 이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일단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가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 상반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0.25%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빅컷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최근 PPI의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치는 점차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지침을 완화한 형태로 발표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썬런이라든가 퍼스솔라 같은 종목들이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ITC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5% 투자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주택용 프로젝트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공사 착수만 입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지방 간염 치료제로 승인하면서 위고비의 적용 범위를 당뇨병과 비만 치료를 넘어 대사질환 시장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사거일자 상승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그리고 3자 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갈등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다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경우 장기전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의 후퇴와 미국의 품목별 관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가 3,17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 시장은 800선을 하회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8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반도체, 건설기계,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약세를 이끌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당초 만상승 출발했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코스피 지수가 3,140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지수의 낙폭은 만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보면은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주도 업종들의 동반 약세 속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같은 업종들까지 전반적인 하락 업종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2차 전지, 게임, 엔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업종이라든가 테마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과 재료의 공백 속에 시장 전반의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1개월 넘게 코스피 3,200선에서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상방 모멘텀이 상당 부분 소진된 가운데 7월까지의 역대급 랠리에 대한 속도 조절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주력 업종들의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같은 매크로라든가 펀더멘탈 요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기를 거치면 다시 지수는 상방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 반도체 관세 발표, 그리고 세제 개편안 같은 단기 불확실성 요인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지수보다는 업종 중심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가만 보면은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켜보자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걸 선정을 해오셨을까요? 예,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TLB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증설 기대감이 지금 강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의 점프업 가능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보이면서 이러한 실적 호전의 어떤 시작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엔드 서버용 고사양 DDR5 모듈의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주잔고라든가 또는 AS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실적 성장의 시작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향후 속템이라든가 CXL 같은 신규 고부가 제품 시장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까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8일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반망세를 보였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매업체 실적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할 지표로 평가된다. 이날 태양광 업체 선러는 11% 넘게, 퍼스트솔라는 9% 가까이 뛰었다. 재무부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세제 지침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실질 착수만 입증하면 혜택을 주도록 바뀌며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0.3%대 다시 또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네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코스피는 3,167포인트, 코스닥은 또 낙폭이 깊어지면서 792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약하게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2%대 상승 출발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6% 약보합권 수준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우리 시장만 또 유독 오늘 또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소외받고 있는 우리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알아볼지 오늘 리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넥스트레이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나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저도 뉴스를 막 체크하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중지되는 네. 그런 종목들 리스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그렇죠. 왜 이게 나온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이제 거래 정지하면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넥스트레이드는 대체 거래소죠. 이제 네. 3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어제 이제 공지를 했어요.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게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거래소의 문제인 건데 1차로 20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6개 종목을 이제 거래 중단을 하는데 뭐 YG 플러스 뭐 SK 오션플랜트 뭐 SK 이터닉스 뭐 하나손해보험, 콜마홀딩스, 뭐 제주은행 뭐 이렇게 한 26개 종목을 일단 1차로 거래 중단을 하고요. 2차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53개 종목도 제외를 하는데요. 뭐 CJ CGV라든가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뭐 HJ 중공업, LX홀딩스, 대신증권, 동양생명, 애경산업, 코오롱 뭐 이렇게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큰 종목도 있고 네, 코스피도 그렇네요. 있고 코스닥에도 이제 걸쳐져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정규 시장 그리고 이제 종가 매매 시장의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는데 정규장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가능했었던 이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의 그 프리마켓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오후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에서도 8시까지, 네. 이제 이 종목들은 거래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중단을 택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제 최근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거래량이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시장이라든가 개별 종목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네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3월 4일에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 6개월 되는 날, 그러니까 6개월 평균치가 나오는 날이
9월 4일이니까 그달 말일인 9월 30일이 이제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그렇네요. 날인 건데 지금 이제 이대로 두면 9월 30일이 되는 시점에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5%를 넘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중단해서 조절을 좀 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종목 79개를 어떻게 골라냈나, 뭐 어떤 기준으로 골라냈나 하고 봤더니 그러게요. 일단 코스피 200하고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이니까 네. 거래를 멈출 수는 없고 이 종목들을 빼서 큰 건 빼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있어요. 3분기 네. 새로 거래를 시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이제 빼고 남은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거래 상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종목이 이제 추가가 되거나 제외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거래되는 이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거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조치를 취한 거네요. 네, 어제 맞습니다. 그 리스크가 나온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 반년도 안 돼. 이제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체 거래량이 15%가 넘어갈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범 첫 달만 해도 이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네. 퍼센트가 3.8%밖에 안 됐었어요. 높은, 네. 근데 그 뒤로 완전히 급성장을 했는데 출범일부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 8월 14일이었잖아요. 네. 그때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을 누적으로 보니까 약 이제 18만 주. 이게 시장 전체 거래량의 11.4%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뭐 갈수록 이제 쪼개서 보면 이 거래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게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면 넥스트레이드의 8월만 두고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8조 184억 원 정도거든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의 49.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절반이네요,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건데 이게 처음에는 거래 가능한 종목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서 지금은 788개로 늘었고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9월 중에는 필히 15%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제 나왔었고 네. 그래서 거래 중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8월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달은 15%가 이미 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월부터 이 8월까지의 평균을 내면은 요게 15%가 넘어갈까 봐 그쵸. 지금 네. 조절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넥스트레이드 진짜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잘 안 하는데. 뭐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넥스트레이드가 대체 거래소, 그 말 그대로 대체 거래소라고 해서 이제 한국 거래소와 경쟁을 하라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는데 이 한국 거래소가 약간 이제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긴장은 진작에 했었죠. 그래서 이게 출범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급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가 네. 너무 단기간에 이제 거래가 확 늘어나니까 지난달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거래소 이제 서울 사무소의 그 로비에 네네.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렸었습니다. 어떤 근데 내용이었어요? 현수막에 아마 사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네요. 근조 이래서 그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을 넘겨주고 거래소 주식시장은 한국의 대표 시장으로서의 운명을 다하셨다. 이러면서 아, 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옆에 설명 보면 운명하셨다의 이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없는 독단적 거래시장 연장에 증권업계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은 운명하셨다. 아이고. 뭐 비용 보전도 안 되는 ATS,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의 네. 무임승차에 거래소 시장관리 기능은 운명하셨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쟁사에 침묵하는 경영진에게서 이사의 충실임은 운명하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향년 70세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된 거래소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이제 좀 약해졌다라는 걸 이제 운명했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데. 사실은 이제 뭐 7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이 한국의 주식거래 시장을 이제 운영해 왔던 거래소가 그쵸. 지금 이제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넥스트레이드의 강점은 이제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이었던 애프터마켓,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개장하기 전에 열리는 프리마켓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열리는 애프터마켓이 어쨌든 이제 정규시장 내에 거래를 못했던 분들이 그 양쪽 시간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거래가 확 늘었는데
이게 특히 프리마켓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뉴욕 증시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 정규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뉴욕 증시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그쵸. 프리마켓에서 미리 이제 주식을 사거나 뭐 프리마켓에서 주가를 보면 이 종목은 오르네? 그러면 정규장에서도 오르겠네? 그래서 미리 이제 프리마켓 사거나 팔거나 이런 이제 거래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뭐 프리마켓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게 출퇴근길 거래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보통 이제 회사들 보면 9 to 6로 일을 많이 하니까 9시에 딱 업무 시작한다고 치면 딱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식 거래하기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이제 직장인들 그쵸. 출근하면서 미리 사두거나 팔거나 뭐 이러고 일하는 시간에 종종 이제 주식 거래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퇴근하면서 이거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네.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서 팔기도 그쵸. 하고 이 종목 좀 사놓을까?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런 기능 때문에 점유율이 단기간에 높아졌고 이것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어쨌든 뭐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사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봐도 뭐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저도 체감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어쨌든 넥스트레이드가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고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아까 근조 그 멘트에도 문구에도 써 있었지만 약간 넥스트레이드가 그냥 무임승차한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는 사실은 거래 체결을 해주는 거래소인 그쵸, 거예요. 근데 이 증시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저기. 이제 시장 감시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상장 관리 이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한데 이렇게 부담이 큰 업무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거래소, 코스콤 이런 데들이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결국은 주식 매매 분야만 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챙겨간다라는 이제 주장이 좀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있는 거고 뭐 인프라도 이제 이미 구축된 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넥스트레이드는 그냥 이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좀 있는 거죠. 특히 네. 이제 한국거래소의 노조의 불만이 좀 큰 건데 사실 이제 넥스트레이드도 시장 감시라든가 청산에 대한 수수료를 매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가 상호간 협의해서 정하는 수준인 건데 지금 이제 초반에 넥스트레이드가 수익을 내기까지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 뭐 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이 2분기 네. 수익 지표를 좀 봤더니 넥스트레이드가 2분기에 영업수익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이라는 네, 매출. 항목을 보니까 187억 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수수료 수익이 121억 원 정도가 나왔고 근데 영업 비용이 217억 원이라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 한 30억 정도 적자를 내긴 했거든요. 근데 한국거래소는 이제 분기별로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한 2천억 원 이상씩 꾸준히 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의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인 규모는 차이가 상황이긴 있겠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한국거래소의 증시, 그러니까 주식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거래소를 출범을 한 건데 한국거래소의 주장은 그렇다면 정규장 말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은 이거는 또 대체거래소가 독점하는 구조 아니냐. 왜냐면 한국거래소가 할 수 있는 없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약간 이것도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만도 하긴 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거래소도 주식거래 시간을 지금 이제 6시간 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좀 확대하자 이런 그러니까 방안을 A2A수로 간다는 말도 그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원사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걸 수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를 하는 이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2시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뭐 정규장 개장 시간을 좀 앞당기거나 네. 아니면 이제 아프터 마켓을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걸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넥스트레이드의 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위협감, 위기감을 그쵸. 굉장히 느낀다는 이제 방증인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진짜 한국거래소도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거래소도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뭐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넥스트레이드가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온 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는 거에서의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서로 파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약간은 있지만 뭐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편익은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그렇죠. 이제 거래소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사실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할 때부터 그러니까 출범에 논의가 되고 이럴 때부터 한국은행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된 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국거래소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이유가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었어요. 그쵸. 원래 이 한국거래소 사실은 정부 산하 기관이라기보다는 증권사들이 출자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증시, 주식 거래 이런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이제 지정이 된 경우가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2015년에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네네. 해제될 때 정부가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럼 대체거래소를 출범하겠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만들겠다였었어요. 그때 기재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복수의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뭐 그러면서 뭐 방방 경영도 좀 개선이 됐네 이러면서 공공기관을 해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뭐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받긴 했죠. 뭐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 개입이라든가 뭐 복지 축소 매번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불편함이 많았었고 이런 거에서 노조가 굉장히 반발을 좀 했었고 계속 꾸준히 여기는 주주 구성상 민간 기업인데 왜 공공기관 해제가 그러니까 지정이 됐냐 네네. 해제해 달라 꾸준히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복수의 이제 여러 대체 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독점 구조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구조라면 공공기관에서 해제를 해줄게 해서 이제 해제가 됐던 건데 뭐 사실은 뭐 그 해제된 이후에 뭐 성과급도 좀 늘리고 뭐 인사 자율성도 갖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성을 좀 누려오긴 했었죠. 그런데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 일단 시장 운용에 따른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공정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겉에서 투자자들 보기에는 아 거래소끼리 밥그릇 싸움 하고 있네라고 비춰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뭐 한때 한국거래소가 이 취업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신의 직장 같이 맞아요. 여겨지던 맞아요. 때도 있었어요. 예. 안정적이고 독점적이고 공기업이지만 독점적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좋은 시절을 누리다가 이제는 경쟁 체제 어쨌든 본인들이 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기업으로 해제해달라고 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이런 내부 싸움은 뭐 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비스가 좋아진다면야 거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면야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보세요? 대체 거래소를 이제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들의 편익인 거잖아요. 그쵸. 일단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실 수수료 면에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이득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 매매 수료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시기에 비하면 한 20에서 40% 정도 낮아진 상황이라고 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사겠다 혹은 팔겠다 하고 이제 매매 주문을 낼 때 한국거래소하고 그 대체거래소 중에 고객에 더 유리한 거래를 찾아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거래 최근에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제 지정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최선 주문 집행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저는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을 냈는데 이 시스템이 알아서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는 거니까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면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수수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쵸. 네. 이런 분들한테는 쌓이니까. 이제 결국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어쨌든 초반이니까 시행된 지 초반이니까 약간 타이트하다는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음 달부터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한 14곳 정도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더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가 늘어날 텐데 거래량 규제는 이제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출범한 지 많아질 것 6개월밖에 안 같은데. 됐지만 네.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에 걸리는 상황이
돼서 뭐 일정 종목의 거래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15%룰 자체 이거 15%라는 숫자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대체거래소의 출범 목적 자체가 증시 인프라를 좀 다변화해서 거래 편의를 늘리자라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량 제한은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넥스트레이도 그렇고 뭐 금융당국도 그렇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대체거래소의 이 거래량 제한 적용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마 당국에서도 굉장히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주식 투자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거래 시간 연장 자체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긴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규장이 있고 야간 거래만 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들이 막 생겨서 뭐 한 그런 것들이 한 4곳 정도 되고 있고 이게 뉴욕 증시만 해도 이제 이 북미권에 있는 투자자들 말고 아시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쵸, 네. 야간 거래소가 개장했을 때 아시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제 아시아 투자자들이 투자자로서 이제 유입되는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뭐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뭐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 것도 아니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위상이라는 게 있고 좀 중요도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뭐 캐대언 이런 걸로 인해서 K컬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네. 많이 높아졌고 그게 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접근성이 높아지면 좀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가서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이런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의 투자들이 우리나라에 그 개인 투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 BTS의 팬클럽인 아미가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미가 하이브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야간 거래가 가능해지면 그 시간대에 편하게 투자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하이브에 대한 투자가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규제 거래량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반대급부로 또 한국거래소가 만약에 12시간 거래를 이제 확대하겠다고 추진하면 이것도 승인을 해줘서 거래소끼리 약간 무한 경쟁을 하게 해주는 게 좀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파이를 키우고 이제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 유입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5천을 가고 이런 이제 지름길이 되지 네.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결국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물론 뭐 이러면서 거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도 좀 복잡해지는 면도 분명은 있어요.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했는데 정규장에서는 막상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약간 괴리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런 것을 뭐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앞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파이가 더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넥스트레이드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챙겨 보셔서 내 종목에 혹시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에서는 또 거래가 되고 이러니까 그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 넥스트레이드 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손경식 회장을 향해 CJ 대한통운 관련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손경식 회장님은 CJ 대한통운 부당 교섭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삼았던 경총에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노조 탄압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 촉진법입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가 대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상권을 무력화했던 노동쟁의 접의 혐의를 너무 좁혀서 불법화했던 그것을 법원 판례에 맞게 수정했고 손해배상의 허들을 더 놓았을 뿐입니다. 국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불법과 편법, 부당노동행위에 기대어 노동기본권을 억압해온 기업 간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2번의 거부권을 당했던 개정안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에 주목, 미국 시장은 관망세, 중국 해외 드라마 할당량 완화 논의 보도에 대한민국 컨텐츠주 강세, CJ E&M 특징주입니다. 자, 다우랑 S&P 500은 마이너스,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했죠. 이 잭슨홀 미팅 여기에 그 파월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지금 어느 때보다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유례 없이 1935년이었죠.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제 이대로 FRBA라는 이 단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면서 FRB 연준 건물도 따로 세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무부 산하에 굉장히 구멍가게처럼 쇼빈쇼 형태로 붙어 있었답니다. 재무부 장관이 FRB 의장을 겸직했고요. 그 당시 위상을 알 수 있겠죠. 지금이랑은 형편없이 굉장히 추락해 있는 모습. 추락하는 것도 없었어요. 원래 시작점 자체가 추락할 필요도 없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키워온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 엄청나게 유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어떤 발언을 할지, 거기다가 지금 연준 이사회 멤버의 구성 자체도 지금 친트럼프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가 지금 기존에 매파였던 사람들이 비둘기파로 또 돌아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소송한다고 하죠. 국회에서는 위증죄로 잡아넣으려고 하죠.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트럼프에 굴복하는 발언을 할런지, 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뭐 그냥 금리 인하로 일단은 주가가 오르는 게 좋겠지만 지금 FRB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1935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 FRB가 제2의 경제 대통령이 있는 이 단체로서의 어떤 위상 문제 이게 걸려 있다.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계속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매입 소식, 마이클 버리도 있었지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더 중심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지금 부활을 하고 있고요. 뭐 완벽하게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등의 신호탄은 쐈습니다. 캐터필러, 시스코, 월트 디즈니, 프록터 앤 갬블, 엔비디아, 월마트 쭉 있고요. 자, 월마트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유통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관심이 있죠. 트럼프가 너네 감수해라. 소비자 가격의 전까지 말으라 했는데 과연 소비자 가격의 전까지 않고 감수를 했을 때 실적이 어떤가? 이런 지금 그 굉장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주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가 직접 소비를 하는 이 행위를 지금 결과로 받아들이는 업종들이기 때문이죠.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트레이드 데스크가 지금 5.43 올랐고요. 엑손 엔터프라이즈 4.96.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800를 눈앞에 두고 있군요. 저거 완전히 트럼프 수혜주. 대단하죠, 지금. 이제는 불법 이민자를 넘어서서 내부 단속까지 나섰습니다. 자, 다들 들으셨죠? 워싱턴 DC 수도부터 지금 노숙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숙자들한테 고무탄을 쏘고 있어요. 그렇죠? 설마 살상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엑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테이저건을 만들기 때문에 친트럼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덧 $8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룰루레몬은 반대로 떨어져서 지금 $200 붕괴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요가계의 샤넬 운명이 어떻게 될런지. 자, 어제는 지금 그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속해 있죠. 그렇죠. 밑에 도어대시랑 스타벅스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IT나 BT 위주보다는 다양한 업종들이 움직이는 나스닥의 모습이었고요. S&P 500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에 S&P 500을 보면은 역시 혼조세였어요. 엔비디아는 플러스였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너스였고요.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테슬라가 또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1.39로. 그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위 안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반도 이제 6,000선 이 그 미지의 영역을 가면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요즘에 자주 올라오죠. 저거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멈췄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슈퍼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메타, 구글,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이런 하드웨어 이제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서 팔란티어나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갔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으로 퍼지진 않았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전반 쪽에 있는 그 업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지금 원래 3등이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HBM 시장에서 폭발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스코프 센터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도 계속 말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죠? 인텔은 계속 CEO를 갈아치워라. 뭐 지분 10%를 인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스 올라와 있고요. 시리어스 로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미국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나오지 않은 로열 캐러비안 크루즈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보냐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파월 그리고 FRB에서 매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세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서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안 할까 봐 우리가 섣불리 지금 그 더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하는 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 눌렀고 소비자 가격이 지금 가장 그 해당이 되는 에그 가격이라든가 가스 가격, 뭐 기름 가격 다 눌렀다. 근데 임금은 상승했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트럼프 얘기가 이런 크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이거. 크루즈선. 물론 그 얘기도 있었지만 트럼프 보기 싫어가지고 크루즈 4년짜리 상품이 나왔다 그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일부겠죠. 전체로 움직이진 않겠죠. 근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주가 상승이 정말 놀랄만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지금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가장 망했던 때가 코로나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집콕을 하는데 크루즈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크루즈 직원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문 닫았죠. 그때 19달러를 갔거든요. 2020년 3월입니다. 19달러에서 이번 연도 7월 달에 어디까지 갔냐면 355달러를 갑니다. 대박이죠. 역시 워렌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거랑은 다른 업종, 다른 섹터의 종목이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저렇게 폭락했을 때 사는 이유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거 2020년 3월 달에 뭐 이것만이 아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완전 박살났을 때 샀을 때 저렇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소비자의 불확실성에도 여행주 강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젊은 승객 증가에 프리미엄 예약 증가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트럼프 얘기가 이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이 관세 효과 때문에 크루즈선에 타격을 입혀서 크루즈선에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켰는데도 젊은 승객들이 프리미엄을 예약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해서 예전에 중장년층들이 예상하던 프리미엄 예약을 젊은 승객들이 예약을 해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실적이 저렇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본다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만 정말 맞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걸 캐치한다면 얘기할 것 같아요. 딱 예를 들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크루즈선 업체가 가격을 올렸는데도 젊은 승객 프리미엄 예약이 늘어났다. 그럼 이걸 내 얘기를 반증하는 엄청나게 증명하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사상 최고가를 지난달에 갔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가기 위해서 이번 달에 또 올라가고 있고요. 어저께도 4% 급등을 했습니다. 자, 크루즈선 업체 주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0.01 빠지고요. 그다음에 대만각권도 0.14 빠집니다. 코스피도 지금 빠져. 오늘 그 아시아 증시는 다 조정이네요. 자, 도요타 자동차는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1.24로 오르고 있고요. 닌텐도랑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 요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은 아까 마이너스 0.30이었죠. 대만도 TSMC 때문에 본다고 했죠. 사실 다른 거는 뭐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의 모회사니까 보고 뭐 크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TSMC랑 미디어텍이랑 AS 테크놀로지 요거 세 개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밸류체인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밸류체인은 TSMC가 다 잡고 있잖아요. TSMC가 제조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미디어텍 전 팹리스 앞단계죠. 팹리스 공장이 없는 데서 설계도 그려서 TSMC가 제조라고 AS 테크놀로지에서 검사하는 이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저 대만의 증시에서 저 세 종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세 종목이 다 빠지면 반도체 씬이 지금 폭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TSMC 라인이 무너진다? 이거는 대체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대체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TSMC가 이끄는 저 3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밸류체인은 깨지면 그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3대 지금 연계된 구조가 반도체 시장 자체를 설명하는 그 정도의 위상이기 때문이죠. 자, 대만 가권은 마이너스, 니케이도 마이너스 하지만 상승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승세로 훼손하는 하락이 아니었고요. 걱정할 건 우리나라죠. 조금 박스권 하단부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쉽죠? 대만이랑 일본은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눌림목이고 우리나라는 위로 쏘아 올리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여기서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면 조금 피곤해지죠. 이렇게 되면 61선까지 테스트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조금 아쉬운 지금 흐름이고요. 자, 어쨌든 외국인이 2,400억 팔고 있는 이 부분 때문이네요. 제가 어제 오전에 2천억 원 정도 팔고 있었죠. 이 시점에. 그래서 4천억, 5천억 정도 판다. 물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죠. 점시간 전에 2천억이니까 그냥 그 정도 속도대로 갔을 땐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5,5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2,400억을 팔고 있죠. 오늘도 5천억 원 정도 종가상으로 팔게 된다면 1조 원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 8월 11일 이후에 2,600억, 8월 13일 7,100억 샀지만 그 정도 금액이 다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조금 틀렸죠. 지금 이 8월 6일 정도까지는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루 빼고 계속 샀거든요, 외국인이. 그 뒤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멈추는 감이 없지 않고요. 자, 그 거래소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이 밖으로 나갔네요. 자,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기아랑 현대차는 요즘에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움직임에 따라서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솔직히 현대차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6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이잖아요. 현대차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빠져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기아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지금 약세를 보이니까 자동차가 그냥 어부지리로 올라갔다. 조금 자생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녹록지가 않죠. 자동차 사정이.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눈에 띄는 건 역시 펩트론이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눈에 띄는 건 파마리서치가 3% 오르면서 다시 68만 9천 70만 원 또 눈앞에 두고 있네요. 대단한 시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펩트론 얘기를 했지만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이 3.4, 펩트론이 9.89, 리가켄바이오가 3%, ABL바이오가 6% 하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의 최근에 SM이 신고가 같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이런 컨텐츠주입니다. 똑같이 엔터테인먼트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오늘은 음반 기획사가 아니라 지금 방송사, 컨텐츠 회사들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CJ ENM 보겠습니다. 76,900원인데 자 29만 4천 원짜리였던 종목이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게 20개월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은 중국의 저희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드라마 할당량을 해외에 좀 풀겠다. 특히 사극 분야에서. 왜냐하면 역사적인 분야, 중국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외국의 역사 드라마 절대 안 들여오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이 게임도 그렇지만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남의 걸 허용을 안 해요. 지금 TV도 저렇게 많은데 이제 요거 하나 딱 틀어준 겁니다. CJ ENM으로서는 반길 일이죠. 그렇죠? CJ ENM은 지금 유튜브의 위협에 어떤 다양한 어떤 방송국의 위협,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초되고 있고 나영석 PD님의 작품마저도 충격적으로 0% 시청률이 나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제재 완화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파를 그려봤고요. 자, 옛날에 삼시세끼라는 어떤 예능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나영석 PD님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셨죠.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삼시세번은 한국 드라마 봐야 하지 않을까?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무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무역 스위치는 오프. 예전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물건과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갔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넓혔죠. 하지만 이제 국경마다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 제재 등 무역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역의 현주소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전쟁. 미국은 자국 우선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부 국가와 품목에는 11에서 50%의 상호 관세까지 예고했고, 특히 철강, 알루미늄에는 25에서 50%,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도 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종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유는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했으나 최근 협상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과 제재의 그림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에너지, 원자재 수출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은 글로벌 해상 운송로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물류망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규제의 무기화. 무역 장벽은 이제 관세와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통제 중이고,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 가동해 친환경 규제를 무역 조건에 붙였습니다. 기술, 환경, 안보가 새로운 무역 무기가 된 시대. 규제는 명분을 얻었고 무역의 자유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세라는 벽이 높아지고 전쟁과 제재가 무역의 길목을 막았으며 환경,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건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국경마다 통행세와 검문소가 생긴 셈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에도 경제 속 핫한 이슈들을 3분 안에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빠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 출발했고 지금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8%가량 하락하면서 3,16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84%가량 하락하면서 7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28%가량 하락합니다. 4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던 외국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00억 원가량 오전장 들어 강하게 파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1,300억가량 사고 있고 기관도 700억가량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이 잠깐 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기관도 400억가량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만이 800억가량 코스닥 시장 담아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2%가량 오르고 있고요. 1,389원 선, 1,380원대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투자 뉴스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방어선이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 보장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2주 내로 주선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끝날 무렵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TYM이 6% 넘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6,030원 선 지나갑니다. SY 스틸텍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가량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5,670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가량 오르고 있고요. 15,1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조선의 훈풍을 타고 조선 기자재 기업인 SNC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NC스는 2017년 삼성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조선 기자재 솔루션 기업인데요. 선박 해양 플랜트의 핵심 기자재인 배전반과 평형수 처리 시스템, 또 운항 제어 솔루션 등을 직접 개발하고 유지, 보수 등을 제공합니다. 상장 전부터 K조선의 마스가 협력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의 주목을 모아온 바 있는데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인 3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에서도 증거금으로 약 10조 4,900억가량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SNC스는 오늘 상장 후 공모가 대비 최고 90% 넘게 오른 58,04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8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텔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입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된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분 전환이 성사가 된다면 정부는 뱅가드를 제치고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텔과 같은 토종 기업이 미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 행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분 규모와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측일 뿐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 지키기 모습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견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관련 반도체주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12%가량 현재 시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가량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 거래 중입니다. 7만 250원 선 지나갑니다.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기준금리 향방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슈를 안고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살리기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 다지기 모습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가 보시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 관세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지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셨는데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관세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200에서 300%까지 뭐 이런 수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했잖아요. 관세 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00%, 300%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국 업체 삼성하이닉스한테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빅테크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 반도체 칩도 없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압력을 주겠죠. 빨리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빨리 가동해라. 자기가 이제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정도의 압력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반도체 장비주가 빠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아니면 그 뭐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의 톤이 전망에 대한 톤이 단기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선 이제 당연히 궁금하신 게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우상향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해서 왔죠. 예.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 28일 날에 그 테슬라 이슈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여전히 6만 7천 원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효과로 7만 원, 3천 원인가 4천 원 갔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효과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박스 안에 일단 갖다 놓은 정도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이냐? 실적과 그다음에 수건 과제와 그다음에 매크로 상황입니다. 수건 과제부터 말씀드리면 HBM4 콜이 나야 됩니다. 빨리 나야 되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보다 이번에는 다르다. 뒤지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10월에 날지 9월에 날지 연말을 넘어갈지 아니 해가 넘어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HBM4 콜이 수건 과제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안 난다고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지 추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기 실적이 한 10조 이상 나오고 전망이 분기 한 13조 정도까지 높아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작년에 10조에서 13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8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안 나오면은 그 이상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맨 마지막으로는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달러가 약세가 추세적으로 돼서 원화 강세가 의미 있게 1350, 40 이렇게 나오는 전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세 박자 두 개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세 개가 다 나온다면 앞자리가 바뀌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원 사격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좀 움츠러든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나 소프트뱅크도 2조 한 8천억 원 정도 지분을 출자를 해가지고 인텔 주식을 살 것이다, 지분을 취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왕국 야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욕이죠. 예. 네, 일단은 돈은 어떻게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어차피 인텔도 삼성과 TSMC 마찬가지로 인텔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인텔 자체가 반드시 투자하잖아요. 거기 보조금을 몇십억 불, 70억 불인가 얼마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관세 받는 거 가지고 또는 일본이나 한국 업체, 한국의 기업들 또는 한국 정부한테 직접적으로 인텔에 투자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아지지 않고 현재는 보조금을 이제 지분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프트뱅크는 원래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니까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다소 파운더리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경우죠. 이건 센티먼트죠. 이거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됩니다. 뭘 지켜봐야 되느냐? 돈은 됐는데 실제 기술력으로 그거를 부족한 것을 메꿔지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A라고 그 1.8나노 공정인데 이거를 바로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누구를 대대우느냐? 누구한테 실질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받느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마 돈 가지고 해서 죽지 않고 그 인텔 주식이 올라가는 건 도움이 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삼성하고 인텔, TSMC한테 직접 타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 미국에서는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데이터가. 근데 중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HBM 그 수요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어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굳이 얘기하면은 중국 업체들은 반도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 핵심 칩. 장비 역시 쉽지 않았어요. 장비가 누구예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엊그저께 14% 폭락한 이유도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분기간 잘 팔았는데 말이죠. 관세도 있고 그래서 7월까지 8, 9, 10월 달은 전망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라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장비 업체가 얘기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8월 초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일본의 가장 큰 장비 업체가 시가총액 얼마 전까지 100조 하다가 지금 내려갔는데 80조로 그것이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얘네 주가도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18% 하루에 폭락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판매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중국 업체들의 실적과 프로그레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런 게 제약이 없잖아요. 따라서 미국 쪽에 몰려있는 빅테크 업체들 실적이 계속 좋은 거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도 바로 다음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도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은 빅테크만이 최후의 보루이고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꺾이면은 버블 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반도체 말고 이제 폴더블 폰 그거에 대한 기분 좋은 소식들도 들려왔어요. 삼성이 워낙 이번에 신제품 이종을 잘 만들었는지 그렇죠. 예, 2분기 그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갔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애플 관련해서도 해외 외신에서 이건 추격당하고 있다, 뭐 10년 만에 흔들거리고 있다, 뭐 네네. 이런 리스크 있는 기사를 좀 쓰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리스크 있는 기사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삼성하고 애플한테 비교하면 삼성한테 좋은 거고 애플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가가 그걸 반영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이 보통 언제 실적이 의미 있냐면은 8, 9월, 9월 달 전으로 의미 있게 올라가거든요. 왜 신제품이 그때 나오니까. 그다음에 삼성은 중간에 폴더블 폰이 이맘때 나온단 말이에요. 6월, 7월 달에. 7월, 8월 달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삼성의 그 휴대폰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때가 됐는데 물론 시기만 그런 거 아니고 이번에 잘 만들었다 그러고 하니까 그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의 그런 의미에서의 영향은 있었다라고 추론이 되고요. 다만 이거의 의미를 삼성의 전자의 주가의 의미,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폴더폰에 팔고 있는 생태계 서플라이 체인의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KH바텍이나 힌지가 만든 회사 또는 파인엠텍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파인엠텍은 애플한테도 관련되긴 하지만은 이런 주가들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그 폴더폰의 임팩트는 9월 초까지다. 9월 초까지고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길게 안 가요. 왜 시장 자체가 폭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마켓을 통해서 망가진 포지셔닝을 회복하는 정도니까 한 5% 내외, 조그만 주식은 한 15% 내외 올라가고 시기적으로 8월이 지나서 9월달 가면은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8월 말까지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봤을 때는 한 90%는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요거를 이거 가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별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이 소식도 굉장히 핫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PC와 그리고 모니터 패널 시장에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추격도 사실 만만치 않았었죠. 맞아요. 네, 네.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최근 다시 좀 부활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OLED 네. 뭐 디스플레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OLED 나왔던 거는 이제 그 사실 이 질문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다른 거 한데 네. 그 미국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소송이 있었죠. 정확히는 OLED 패널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BOE라는 그 업체가 중국 업체가 이제 앞으로 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못 파는 것처럼 지금 얘기되는데 이게 파이널라이즈는 안 됐습니다.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그 사인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LG 디스플레이가 BOE라는 중국 업체 때문에 신경 쓰였던 것이 줄어든 거예요. 아이폰의 차세대 제품에 있어서는 원래 삼성이 한 60%, 50% 중반, LG하고 그 다음에 BOE가 비슷비슷하게 가져갔는데 이게 빠져서 20%가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한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좀 미리 반영돼서 그날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반토해냈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BOE의 이러한 공격은 사실은 상당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이미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하고 아이폰은 비쌉니다.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이 그 패널은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마진이 높습니다. 반면에 PC라든지 일반 뭐랄까 PC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TV 이런 모니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어차피 중국하고 경쟁해서 점차 쉽지 않게 되니까 더욱이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의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 되잖아요. 폴더블 폰 자체가 시장이 커지면 좋습니다. 왜? 네.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패널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폴더블 폰, 하이엔드 폰, 애플이건 삼성이건 이런 쪽의 시장이 확대되기를 바라야 되고 거기서 BOE가 배제되는 시나리오가 돼야지 우리의 차별화 전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PC하고 노트북 이런 쪽은 네. 장기적인 성장성은 별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탄탄한 주식 후보군 좀 가려주세요. 네, 탄탄한 주식 후보는 예, 몇 예. 가지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 원 되니까 삼성전자 7만 원을 8만 원 가겠다 베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6만 원 되고 걱정돼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7만 원, 8만 원 간다면 뭐 때문에 갈까요? 이익이 남겠죠. 이익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뭐 할까? 자신감이 있으면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밀어난 걸 하겠죠. 그럼 투자 관련된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투자 관련되는 주식에 소부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려면 건설하고 클리닝도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배관시설도 쌓이고. 그 누가 합니까?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 E&A가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했던 그 회사가 있는 건데 삼성 영어로 E&A인데 사실은 지금 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제가 다른 방송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 삼성 E&A가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 한 1, 2주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P4, 페이지 4, P5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네. 과거에 이런 그 삼성 E&A는 원래 뭐로 하는 거죠? 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화학 플랜트, 케미컬 플랜트를 만들 때 그 발주를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줬을 경우에 그거를 오더를 줬을 경우에 그걸 수행하면서 주가가 모멘텀 움직입니다. 과거에도 그럴 때 PER이 10배 초반에서 10배 중반까지 10배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를 비유한다면 지금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 이것이 제 콜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빅테크가 잘 나간다 했잖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빅테크 뭐가 있죠? 구글, 엔비디아, 뭐 아마존 얘네들이 이제는 결국은 그 GPU가 됐던 AG가 됐던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할 때 PCB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동박 적층이라든지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제품들이나 부품들이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한국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주가는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지 헷갈릴 수 있다는데 종목은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와 두산. 네, 오늘은 두산이 더 빠지는 이유는 두산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한 반이나 60% 정도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밤에 그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 우리 원전에 대한 저가 수주, 이상한 수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가 안 좋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수페타시스 비슷한 개념인데 그 커스터머들에서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동박 구리죠. 구리를 적층한 층, 그 소재를 만드는 게 얘네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마진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까면은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순수하게 PCB 만드는 회사인데 다층 적층을 하면서 마진이 높아진다는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실적이 조금 다소 약간 부진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실적의 급상승은 아마 4분기부터 될 것 같아요. 3분기보다는. 그래서 내려갈 때 저점 매수, 분할 매수인데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 그 정도까지 보시고 벌어졌을 때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겠다는 게 비슷하고 다른 게 삼성 E&A, 두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외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죠? 조선주는 산미 정상회담 있을 때 전후에서는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오히려 트레이딩인데 오늘 말씀드리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자동차요? 기아같이 의외로 관세 협상이 우리한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경쟁 회사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전기차의 보조금이 없어지죠. 언제부터? 9월 말 기준으로 7,500불 없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플레이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닛산,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힘들어지면 마켓시어를 우리 그 현대차하고 다른 업체, 한두 군데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눈길이 이미 갔던 거는 지주회사 중에서 지주는 좀 뭐 상법이 개정 안 되면 꽝입니다. 하지만 CJ는 보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중에 CJ? CJ는 가치의 거의 60%, 70%가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중국이고요. 중국인이 한국에 오잖아요. 중국 관광객 1월부터 5월 달까지 한국에 온 관광객 중에서 83%는 무조건 올리브영에 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내용이 풍부해진 듯합니다. 탑픽과 관심주로 선택한 이유를 잘 또 고려해 보시면 투자 판단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전략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님의 원픽 관련주 이렇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난주에 또 알테오젠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알테오젠, UBS가 알테오젠하고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를 써버렸잖아요. 어제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UBS는 알테오젠 매도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썼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 아시겠죠? 내용은 아실 겁니다. UBS가 알테오젠 후려치기 했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워딩대로 후려치기였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지금보다도 가격이 한 10만 원 넘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참 납득은 안 됩니다. 어떤 비판들을 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 알테오젠이 머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이 키트루다 SC 기술 이전 계약 가치를 UBS는 현재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의 13%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낮춰 잡은 겁니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키트루다 SC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한 가치를 시장에서는 한 시총의 30%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7조 원 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는 왜 절반으로 뚝 낮췄는지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자, 하이브로 자입이라고 해서 지금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플랫폼 요 ALT-B4 요거를 지금 알테오젠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닥 시총 1위가 된 것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IV 제형 우리가 링거 맞듯이 혈관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걸 몸으로 흐르게 하는 IV 제형을 간단하게 그냥 엉덩이 주사 맞는 것처럼 지방층에다가 주사를 넣는 게 SC 제형입니다. 요걸 이렇게 바꿔주는 플랫폼이 하이브로자임인데 UBS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하이브로자임밖에 없지 않냐,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하이브로자임의 특허 만료는 2043년이에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2027년, 2029년, 한 1, 2년 뒤면은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한참 더 남은 알테오젠에게 이런 평가를 한다? 그리고 2043년까지 알테오젠은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연구를 하고 계속 개발을 하겠죠. 다음입니다. 이러니까 알테오젠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자, 키트루다 IV를 이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년 내에 9%밖에 안 될 거다라고 UBS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30-40% 정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쉬운 예로 존슨앤존슨이 이 다잘렉스라는 이 관련해서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전환했는데 2년 만에 84%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한 평가였고, 그리고 일본의 다이치치 산교 N2 SC 관련해서도 성공률 60%밖에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ALT B4 기반에서 전환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UBS의 의견을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갑자기 SK 하이닉스 데자뷰가 나타나더라고요. 투자 의견 매입 중립으로 하향하고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된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6천억 원 엄청 팔았는데 그 뒤로 한 달 뒤에 다시 외국인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왔죠. 다음 볼까요? 알테오젠도 그날 결국에는 그 전에 많이 팔다가 요 리포트를 UBS가 하고 나서 어제는 다시 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많이 이제 올라갔던 주가를 떨어뜨려서 외국인들이 사고 다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코스피 이전 상장 전에 찬스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UBS의 이런 리포트 반박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